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은행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을 걸으셨습니다. 지윤아, 엄마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가디건에 청바지, 늘 그렇듯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으시더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금방 와, 걱정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은행을 나서시더니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그 미소 속에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는 것을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기계음이 되풀이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단골 카페, 동네 마트, 친구 집.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는 길,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어딘가 계실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오셨어요? 경찰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이, 키, 옷차림,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요. 특별히 다툰 일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나 우울해하신 적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가출인 경우가 많아요. 며칠 지나면 연락 오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가출이 아니에요. 경찰관은 제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일단 수배는 넣어드릴게요. 혹시 연락 오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없이 떠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은행에서 인출한 돈은 어디에 쓰려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화장대 위에 작은 액자들.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이가 엄마의 전부야. 그런 어머니가 말없이 떠나실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지인들의 증언.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와 만났다는 것을, 낯선 이름 하나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평소 가지 않던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꼭 찾을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수사관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어머니를 찾기 위해. 그날 오후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진 채였고 카드 사용 내역도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곳들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슈퍼, 미용실, 교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론 못 봤어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하나 확보했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조사실에서 형사 한 분이 모니터를 켜셨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은행을 나서신 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께서 503번 버스를 타셨어요. 503번이요? 포항행 시외버스예요. 포항? 어머니는 평생 포항에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곳으로 가신 걸까요? 형사님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기사 진술로는 어머니께서 중간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경주 외곽 어디쯤에서요? 경주요? 네.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입니다. 저는 화면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버스에 오르시는 뒷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주저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 번호였고 몇몇 지인들의 번호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았습니다. 1분, 2분. 하지만 횟수가 많았습니다.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통화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틀 후 답이 왔습니다. 박창수라는 사람이에요. 55세 남성, 경주 거주. 박창수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형사님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무표정한 얼굴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그 눈빛. 저는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태수 아저씨 장례식 때 왔던 그 남자예요. 형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이요? 누구 장례식 말씀이세요? 이태수 씨요. 엄마랑 같이 살던 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태수 아저씨의 장례식. 조촐한 장례식장에 몇 안 되는 조문객들. 그 중에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서서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남자. 당시엔 이태수 씨의 지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하지도 않고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머니 행방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사람과 통화하셨을까? 왜 평소 가지 않던 경주로 가셨을까?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셨을까? 모든 것이 박창수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어머니의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기신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 박창수, 이태수 동료 조심.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자. 마지막 단어 조심이라는 말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왜 만나러 가신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계세요? 다음 날 저는 형사님께 그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박창수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탔던 그 버스의 노선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사라진 노선 끝에 어머니가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형사님과 저는 어머니가 타셨던 503번 버스와 같은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도 이 길을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을까요? 이태수 씨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아저씨, 어머니의 동거인이었던 그분, 트럭 운전을 하시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과 5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엄마한테도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였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태수 씨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작년 7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장례식 때 박창수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상했어요. 조문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우리는 경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창수가 살고 있다는 주소지였습니다.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 끝에 낡은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형사님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혹시 옆집 박창수 씨 아세요? 아, 그 사람 1달 전쯤에 나갔어. 어디 갔는지는 몰라. 한 달 전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요새 들어 더 이상해지더라고. 밤마다 차 타고 어디 나갔다 오고. 무슨 차요? 검은색 SUV. 큰 차야. 저는 형사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창수는 왜 갑자기 집을 비운 걸까요? 어머니가 사라진 시기와 묘하게 겹쳤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떠나 다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형사님은 이태수 씨의 사망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고 경위, 보험금, 장례식 명단. 여기 좀 보세요. 형사님이 서류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이태수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트럭을 새로 구입했네요. 대출을 받아서요. 트럭이요? 네. 그런데 보증인이 박창수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증인. 그렇다면 이태수 씨와 박창수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던 걸까요? 형사님은 계속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태수 씨 사망 후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받으신 게 맞죠? 네.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돈이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계좌에서 큰 금액이 출금됐어요. 얼마요? 2천만 원요. 현금으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어머니는 그 돈을 어디에 쓰신 걸까요? 형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빚 같은 걸 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저축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어머니의 통장을 살펴봤습니다. 2천만 원이 출금된 날짜, 작년 9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창수에게 돈 줬음, 끝. 어머니는 박창수에게 돈을 주신 걸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수 아저씨의 죽음, 트럭 대출, 보험금, 그리고 박창수.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창수 행방을 찾았습니다. 포항에 있어요. 포항이요? 네. 지인 집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차 안에서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박창수가 어머니 실종과 관련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탔던 버스도 이 길을 지나갔을 겁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길을 가셨을까요? 포항에 도착했을 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여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형사님은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형사님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박창수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무표정했던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님이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수 아저씨의 죽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걸까요? 트럭, 돈, 보험금, 장례식, 그리고 어머니의 실종. 모든 퍼즐 조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창수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반드시 밝혀낼 거였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 박창수를 저는 유리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형사님은 제게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박창수 씨, 영옥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형사님의 질문에 박창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인 이태수의 아내였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럼 왜 영옥 씨가 당신한테 2천만 원을 줬죠? 박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빌려준 돈 받은 거예요. 태수가 살아있을 때 제게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받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용증은 없어요.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거라. 형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영옥 씨와 여러 번 통화했습니까?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요. 그건 돈을 갚겠다고 하여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까? 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났어요. 언제, 어디서요? 그날이요. 10월 12일 경주 외곽에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월 12일,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이었습니다. 형사님도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경주 외곽 폐공장 근처 도로변이었어요. 거기서 돈 받고 헤어졌어요. 그 후에는요?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갔어요. 영옥 씨는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저는 안 봤어요. 형사님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박창수 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집 앞 CCTV에 10월 12일 밤 11시 당신 차량이 찍혔어요. 그런데 차 트렁크를 여는 모습도 보였고요. 박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짐 정리하던 거예요. 밤 11시에요. 네. 그때 정리한 게 맞아요. 형사님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으셨습니다. 흐릿한 CCTV 사진이었지만 트렁크에 큰 물체를 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짐이요. 무슨 짐? 공구요. 작업 도구들이요. 형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창수 씨, 당신 핸드폰 위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당신은 경주 외곽 산속을 여러 번 왕복했어요. 왜죠? 박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박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조롱.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없어. 절대 못 찾아. 저는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형사님이 저를 말리셨습니다. 지윤 씨, 진정하세요. 못 찾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창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쇠사슬로 묶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니까.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님이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창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쇠사슬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죠? 아무도 쇠사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대화 중에도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창수는 쇠사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사님이 책상을 강하게 쳤습니다. 박창수, 쇠사슬이 뭡니까? 대답하세요! 박창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한 말이에요. 실수. 실수로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나옵니까?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사님은 조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쇠사슬. 형사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건 박창수가 그냥 한 말이 아닐 겁니다. 분명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쇠사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쇠사슬에 묶여 계신 걸까요? 수색을 시작해야겠어요. 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수의 핸드폰 위치 기록에 나온 그 산속을 뒤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창수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녘 형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색 들어갑니다. 지연 씨는 위험하니까 집에 계시죠?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도 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찾을게요. 쇠사슬. 그 단어가 진실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저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경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과 수색대, 그리고 저. 차량 세대가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박창수의 핸드폰 위치 기록에 찍힌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님이 차를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터운 점퍼를 입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색견이 앞장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형사님 옆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걷자 폐창고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녹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오래된 공구들과 부서진 상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색견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경찰관 한 분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녹슨 쇠사슬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쇠사슬이 기둥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엄마 목걸이에요. 형사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지윤 씨, 어머니 것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작년 생신 때 엄마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 끈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쇠사슬에 묶인 채 형사님이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감식반 불러주세요. 여기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꽉 쥔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윤 씨,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저희가 조사할게요. 아니요. 저도 있을래요. 하지만 제발요. 저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어디요? 창고 뒤편 벽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혈은 어머니의 피였을까요? 샘플 채취해서 DNA 검사 의뢰하세요. 형사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형사님,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뒤편 야산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뒤편 작은 야산이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그곳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습니다. 삽을 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윤 씨, 차에 가서 계세요. 아니요. 힘들어 보여요. 일단 차에.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저는 버텼습니다. 엄마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멈춰! 감식관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형사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 이제 정말 차로 가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형사님이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수색대는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형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지윤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엄마가 입고 계셨던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가디건.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옷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맞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다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다시는 엄마를 안을 수 없다는 것.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 아닙니다, 지윤 씨. 이제 시작이에요. 범인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창수가 엄마를 죽인 거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의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진실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를 향한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엔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제 졸업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 몇 분, 동네 이웃들, 그리고 수사에 힘써주신 형사님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윤 씨, 힘내세요. 형사님이 조문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어머니 것으로 확인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의 차량에서도 증거가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됐어요. 그럼 이제 네,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 전화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윤 씨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님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습니다. 여보세요. 경주 경찰서입니다. 저 뉴스 봤어요. 그 실종 사건 말이에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그날 밤 봤어요. 남자가 땅을 파는 거요. 형사님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10월 12일이었어요. 밤늦게 11시쯤? 저희 집 뒤편 야산이 바로 그 폐창고 쪽이거든요. 개 산책시키다가 봤어요. 어떤 남자였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두웠으니까. 근데 SUV 타고 왔어요. 검은색 차요.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때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그냥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골이라 그런 일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뉴스 보니까 그게 그 장소더라고요. 혹시 그 남자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근데 차 번호는 일부 봤어요. 오사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형사님이 녹음을 멈추셨습니다. 박창수 차량 번호가 54로 시작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누구예요? 마을 주민입니다. 이미 진술 확보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형사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창고 주변 CCTV를 다시 조사했어요. 마을 입구 상점에 하나 있더군요.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10월 12일, 시간은 오후 8시. 검은색 SUV가 지나갔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창수 차량 맞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같은 차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밤 10시 이번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다시 같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빠른 속도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날 밤에 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창수? 그는 그날 밤 무엇을 했던 걸까요? 토양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흙과 박창수 차량 타이어에 묻어있던 흙이 일치합니다. 같은 성분이에요. 하나씩 모든 증거가 박창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곧 기소될 겁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사채우기, 감금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닙니다. 이건 제 일이니까요.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그날 밤 검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윤 씨, 재판 준비 들어갑니다. 공판은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족 진술도 필요하고요. 준비해 주세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는 평생 사람에 대한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셨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 믿음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엄마의 돈을 빼앗기 위해 잔혹하게 엄마를 죽이고 아무렇게나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법정에서 제대로 말할게요. 수많은 목소리가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CCTV의 목소리, 증거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도 더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위해.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5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그 십자가 목걸이. 지윤 씨, 검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고 어머니를 알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 피고인석에 박창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는 그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판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셨습니다. 피고인 박창수는 2024년 10월 12일 피해자 김영옥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창고로 유인한 뒤 쇠사슬로 감금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검사님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CCTV 영상, 차량 추적 기록, DNA 검사 결과, 토양 분석, 목격자 진술, 하나하나가 박창수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음에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부인합니다. 다만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발적 사고라니요? 검사님이 반박하셨습니다. 쇠사슬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이 우발적 사고라는 겁니까? 피고인의 핸드폰 기록을 보십시오. 범행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와 계속 연락했습니다. 이건 분명 돈을 뺏기 위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형사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날 밤 땅을 파는 남자를 목격했던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남자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검은 차를 타고 왔고요. 그게 피고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경찰서에서 사진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김지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증인, 피해자 김영옥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제 어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평생 남을 믿으며 자신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뢰하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태수 씨의 동료라는 이유로 그를 믿으셨어요. 돈도 빌려주셨고요. 그 신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저는 피고인석의 박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게 저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유인하고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이용해서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믿으며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그 믿음을 악용한 사람이에요. 저는 박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박창수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피고인 박창수는 피해자 김영옥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이며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박창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끝났어요. 법정의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의가 세상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창수는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형사님과 검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윤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봄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세상엔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를 데리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지윤아, 여기 공기 참 좋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들판엔 노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이제 세상이 대신 말해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저는 사진을 들판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들꽃 몇 송이를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을게요. 사람을 믿는 것, 따뜻하게 사는 것.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엄마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게 엄마였잖아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존엄을 지켜주겠다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조금씩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엄마께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올바르게 사셨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요. 그게 때론 독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엄마다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힘든 일도 웃으며 견디셨죠. 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편히 쉬세요.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없는 곳에서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제 엄마가 되어 주셔서 저는 편지를 접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판 저편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연기를 피우는 굴뚝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멀리 법원 청사도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안녕, 엄마.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지윤아,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도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일상으로.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 안경, 손수건,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저는 그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간직할게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앞만 보며 천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제 안에, 제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향해 어머니와 함께